한나TV 한나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오늘 무관의 옷을 입고 이렇게 딱 컨텐츠를 준비한 것이 오늘은 바로 최종병기 국궁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원래 양궁의 역사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양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국궁을 먼저 다루는 것이 맞고 우리나라의 활의 역사를 좀 얘기해보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주몽의 후예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상무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 타고 활 쏘고 그랬던 민족이기 때문에 활은 우리의 역사에서 정말 꾸준히 그 역사가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궁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국궁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국궁, 각궁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아, 국궁이 이퀄 각궁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사실 국궁은 우리나라의 국가의 궁인데 그 국궁 중에서 사실 되게 수십 개의 궁들의 종류가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남아있는 활이라던가 그런 걸 만드는 방법이나 제작 방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건 각궁이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내가 요즘 국궁을 배운다, 국궁을 좀 쏜다라고 하면 각궁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각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각궁을 막 이렇게 사진을 찾고 막 그 명칭을 보면서 좀 놀라운 게 있었어요. 이 각궁이 이 안에 시위를 끼지 않으면 요 모양이라는 거죠. 뭐지? 이게 왜 휘어있지? 요거를 이제 거기다가 활을 이제 시위를 달잖아요. 그러면 모양이 각궁에다가 이제 실을 가면 요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우리 활의 모양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유럽의 활이라든지 레골라스가 활 쏘는 거라든지 뭐 몽골의 활을 보면 반달 모양인데 우리의 각궁은 요렇게 기러기 모양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 각궁을 뒤집어 깐 거예요. 뒤집어 까서 활실을 이렇게 달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팽팽한 상태고 탄력성이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뒤집어 까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각궁은 이 안에 이제 물론 나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물소뿔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소뿔을 사용하기 때문에 뿔 각자를 써서 각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에 얘기하는 국궁은 각궁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러한 활의 역사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활의 역사를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고구려 백제신라 그때부터 얘기를 해야겠지만 고조선 때부터 활을 쐈다라는 그런 식의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뭐 그림이라든지 뭔가 유물 같은 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유물 같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구려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구려 백제신라 중에서 활하면 주몽이죠. 동명성왕. 그래서 고구려는 벽화에서도 우리가 이런 활 쏘고 말 타고 활 쏘고 막 전쟁에 능한 이런 걸 상무적인 기질이라고 하죠. 무예인의 기질. 그리고 요 모용총 수렵도를 보면은요. 요렇게 말을 타고서 여기서도 이 모양이 거의 각궁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이렇게 뒤집어 까가지고 엄청난 탄력성으로 활을 쏜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사람은 말의 방향과 반대로 활을 쏘고 있어. 이거는 말이 나아가는 그 방향으로 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몸을 제껴가지고 쐈다라는 거는 내가 몸을 막 양팔을 움직여도 이 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발을 잘 보면은요. 발에 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고구려 때부터 등자를 알고 있었고 등자를 잘 개발을 해서 양발이 안전하게 이렇게 딱 말에 안착이 되어 있고 양손을 편하게 이렇게 허리까지 해서 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활을 쏠 때요.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게 왜 훨씬 더 전투력이 높아지냐면 말이 엄청 빨리 달리잖아요. 그 빨리 달리는 와중에 활을 쏘면 활이 예를 들어 시속 100m로 갔을 때 말이 막 달리는 그것까지 속도까지 전해져 더 빠르게 활을 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위협적인 거죠. 지금 막 사슴, 호랑이 무서워 막 도망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렵도 막 사냥을 하고 전쟁에 능했던 그런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명성왕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삼국사기에 남아 있는데요.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 본기에 바로 동명성왕이 이제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쏴서 부여의 왕하고 같이 활을 쏘는 대회를 했는데 부여왕을 이겼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특히 이 동명성왕, 주몽이죠. 주몽은
7살 때, 7살이면 유치원생인데 7살 때 스스로 활을 자기가 제작을 해서 이 활들은 너무 나한테 맞지 않아. 내 스스로 활을 만들겠어. 요건 마치 아더왕 이야기에서 엑스칼리버를 뽑는 그런 거와 같은 전설로 이 주몽의 활을 주몽이 직접 제작을 해서 7살 때부터 활을 쏘기 시작했는데 정말 쏘는 것마다 다 백발백중이었다. 그래서 활 하면 주몽이죠. 우리가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을 주몽의 후예, 국궁을 배우는 사람들을 다 또 주몽의 후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죠. 자, 그럼 이 고구려의 기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바로 백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같은 경우에는 삼국사기에 비류왕 17년 궁궐 서편에 사대가 이런 활터를 사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대를 만들고 활터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 초하루 매월 초하루 주로 이제 15일 아니면은 보름에 백성들을 막 모아서 활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 쏘기를 막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상을 주기도 하고 특히 왕들 중에서 명궁이 고이왕이었다고 합니다. 고이왕은요 하루에 40마리 사슴을 40마리로 활로 팍팍팍 쏘고 이거는 이제 본인이 먹겠다는 것보다 활 쏘기에 너무 능하고 이런 식의 이제 궁수로서 기질이 아주 레벨이 높았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 한 번에 무용담을 찾아봤는데 한 번에 2마리의 기러기를 1타 2피로 쐈다라는 그러한 전설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신라로 간단히 넘어갈게요. 신라는 이 원성한 788년에 원래는 신라는 독서 상품가라는 관리 선발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있기 전에는 뭘로 이제 관리를 선발했냐면 궁을 잘 쏘는 사람을 관리로 선발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궁수를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수서에 이르기를 월 15일에 잔치를 베풀고 관인으로 하여금 활을 쏘게 하여 말을 주거나 옷감, 포를 줬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구당서와 신당서 이런 중국의 역사서에도 신라는 매년 8월 15일에는 잔치를 베풀어 술을 마시고 즐기며 군신이 그 뜰에서 활 쏘기를 하였다라고 있습니다. 이 8월 15일, 음력 8월 15일은 뭡니까? 바로 한가위죠. 그러니까 신라에는 이런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었고 이 명절에 큰 활 쏘기를 했다라는 것도 기록에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궁술대회를 하고 신하들이 모인 가운데 왕과 함께 활 쏘기를 같이 했다. 그러니까 뭐 이 활 쏘기가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로 넘어가서 통일신라 때 이제 또 활하고 유명한 사람이 바로 장보고예요. 장보고가 어렸을 때 원래 그의 이름이 궁복이라고 합니다. 궁복은 궁을 쏘는데 복복자, 복이 있다. 활을 또 잘 썼기 때문에 궁복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웬만한 유명한 사람들은 항상 활 쏘기에 능했는데요. 고려 시대에도 이 고구려의 그런 기풍을 이어받아서 상무적인 것을 이어받아서 활 쏘는 것을 되게 중요시했고 국왕이 참석한 그런 활 쏘기 대회, 말타기 대회를 많이 했으며 개성과 평양에서는 무관을 소집해서 되게 긴 시간 활 쏘기 무예를 하고 그걸 중요시했다라는 거. 요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성계가 또 활하면 이성계 아닙니까?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구를 격퇴할 때 그냥 쏘는 족족 그냥 외구의 그 머리에 맞는데 특히 이성계는 머리를 쏘는데 어디를 잘 쐈냐면 눈알을 쐈다고 합니다. 적장에 눈알을 다 쏘는 거죠. 그래서 이성계는 정말 일화가 한 10개는 넘게 활과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걸 얘기를 한다면 아까 고이왕은 1타 2피 기러기 2마리였는데 이성계는 거기에 갖다 댈 수도 없어요.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렸을 때 활을 너무 잘 쏴서 그냥 한번 무심하게 딱 당겼는데 까마귀 5마리가 거기 딱 꽂혔대요. 1타 5피. 그리고 무슨 이렇게 막 술 마시면서 잔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배가 먹고 싶네 그랬더니 그냥 활 한 번에 배가 후두두둑. 그리고 이제 나 저 동물의 뒷다리를 맞추겠어 하면 뒷다리 맞추고 되게 멀리 시야에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점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잘 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그렇게 활을 잘 쐈기 때문에 외구 격퇴에 큰 공을 이제 세웠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신흥 무인세력으로서 결국 조선을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성계가 나중에 활에 워낙 능했기 때문에 이성계가 그 요동정벌을 갈 때 각궁이 그 접착제로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 접착제가 여름에는 녹을 수 있다 하면서 자기는 워낙 활을 잘 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전쟁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사람도 이성계입니다. 활을 잘 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사불가지론에서. 그뿐만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 때 우리가 나름대로 그 전부터 활을 가지고 만들었던 비밀병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 비밀병기는
여러분들 이 영화 기억하시죠? 최종병기 활, 여기에도 나오는 그 비밀병기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그 대사가 있었죠.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여기서 박해일이 마지막에 이긴 게 그 활이 바로 조선시대 비밀병기예요. 바로 애기살. 애기살이라는 건 화살이 너무 짧아가지고 애기 같은 화살, 작은 화살을 얘기하는데요. 요게 위력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 애기살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생겼다고 해요. 이제 그 박해일이 여기서 최종병기 활에서 애기살을 가지고 이렇게 쏘는데 이 애기살의 특징은 요 통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나무 반쪽으로 된 이 통을 만들고 그 통에다가 조그만 애기살을 딱 쏘는데 멀리서 봤을 때 이 통화는 그대로 있고 애기살만 쏙 나가기 때문에 제가 쏘고 있구나라고 방심할 때 날라와. 그리고 겁나 빠르대요. 이 바람을 그냥 얘가 극복을 해서 정말 빨라가지고 적장이 눈에 막 꽂히는 거야. 이 영화에서도 나왔었죠. 그런데 이 애기살을 조선시대에는 이제 편전이라고 했는데 세종 때부터 이것은 우리의 비밀병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훈련하거나 하는 거를 외부에 못 보게 해라. 비밀로 해라. 이럴 정도로 위력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본다면 어마무시해요. 이게 사거리가 500m가량. 500m를 간다고? 그럼 여러분 진짜 멀리 간 거 여러분 100m 달리기 하셨잖아요. 그거의 5배. 속도가 70에서 90. 이거는 그때 당시 거의 조총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총과 맞먹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활 맞은 사람은 되게 깜짝 놀랐대. 총인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에게도 이런 비밀 병기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참 활을 잘 쏘는 민족인데 이런 애기살과 활을 또 계속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그런 무기 쪽으로 많이 단련을 하고 군사훈련을 더 많이 하고 임진왜란을 좀 더 잘 대비했으면 어땠을까? 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런 무관이라던가 무예라던가 군사력에 좀 관심을 안 가지고 너무 오로지 성리학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이러한 활을 잘 쏘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한 거죠. 어쨌든 이런 비밀병기가 조선시대에 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활의 역사는 쭉쭉 이어지는데요. 안타깝게도 바로 일제강점기 때 우리 활의 역사가 조금 명맥이 끊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활을 점점 안 쏘게 된 것이 이제 신무기가 들어왔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총을 쏘게 되고 사격을 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활은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고 좀 약간 도태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이런 활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몽골의 활 전문가가 그때 TV에 나와서 한국의 활을 되게 칭찬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한국의 활은요. 한국의 활은 아주 탄력성이 높은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얼굴은 모자이크를 해드렸어요. 눈을 감고 계셨기 때문에. 어쨌든 활은 당기면은 이 휘어지는 것이 70%에서 80%까지 휘어지면서 그 휘어짐이 탄력성으로 이게 아주 멀리 나가게 되고 평균적으로 150m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정도 날아갈 수 있으면 보통 외국은 활의 크기로 이제 그 승부를 본다든지 좀 들기가 무겁거나 거창한데 국궁은 아주 간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궁과 비교하기 위해서 몽골의 그 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몽골의 활은 이 국궁보다도 훨씬 이 각궁보다도 큽니다. 그리고 몽골의 활은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당기면은 40에서 이제 3, 40 정도만 휘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휘어지는 이런 탄력성 때문에 되게 빨리 나가고 그리고 멀리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런 고대 이런 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 우리나라 이 각궁이 정말 대단하다. 최고의 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몽골도 보여드렸지만 뭐 여러분들 뭐 이런 MMORPG에서 약간 궁수 같은 거 하시면서 활 많이 보셨겠지만 영국은 롱보우가 유명하잖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더 큰데 100년 전쟁에 썼던 롱보우는 한 2m가량 되는 것도 있는데 크긴 큰데 이게 이제 위력이 있긴 있지만 너무 크다 보니까 갖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죠. 뭐 아무튼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활을 대단하다라고 여기는데 각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한다면 각궁은 아까 물소의 뿔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각궁은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좀 접착을 하는 합성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궁이라는 게 약간 검은색도 있고 백색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물소의 뿔이에요. 그 물소의 뿔이 탄력성이 제일 높고
물론 대나무나 뭐 뽕나무를 이용해서 그 탄력성을 이용해서 쏘기도 하지만 각궁이 제일 부러지지 않고 휘지 않고 탄력성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궁과 그 중간에 이제 연결해가지고 요걸 붙이고 거기다 또 나무도 붙이고 소 힘줄을 붙이고 그러면서 접착력이 이제 필요한데 그 접착제를 뭐 미너 부레를 녹인 접착제를 이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각궁에 다 좋은데 최대의 단점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름철에 습기가 있을 때 그게 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궁은 진짜 손질이 좀 어렵고 제대로 된 각궁을 만드는데 진짜 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각궁을 손질해서 정말 길들이는데 수천의 손길이 필요할 정도다. 그래서 정말 장인 정신이 필요한 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접착을 다시 하고 자기한테 만쳐가지고 또 이제 이걸 당기고 길들이고 뭐 이런 거가 엄청나게 손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각궁 중에서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진 않지만요. 최근에 야스쿠니 신사에서 이런 검은색 각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검은색 각궁은 일본의 어떤 기록에도 이게 뭔지 의문의 각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각궁의 모양이 너무 우리나라 각궁과 비슷하고 우리나라의 기록에 남아있는 흑각궁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이게 아마 흑각궁의 실물이 아닌가 해서 막 여러 가지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흑각궁은 물소의 뿔도 검은 물소의 뿔을 이용해서 가장 탄력성이 높은 검은 물소, 그러니까 이제 뭐 흑인 같은 그런 식의 검은 물소가 훨씬 탄력성이 높고 재질이 좋았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그런 물소의 뿔이었기 때문에 그런 남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공수를 해오는데 1년에 20개밖에 못 갖고 왔대요. 그 정도로 희귀한 정말 귀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외교를 막 잘 유지하면서 이런 흑각궁을 만들려고 그 검은 뿔을 가져왔는데 요거는 가장 튼튼하고 내구성도 좋고 그리고 원래 이 물소뿔을 하는 부분을 이 표면을 실로 감고 그리고 이 오칠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습기에도 강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닿아도 좀 강하게 반딱반딱하게 오칠을. 내구성을 보강한 게 흑각궁인데요. 이 흑각궁은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에 군대에서 사용을 했던 궁 중에 가장 최고의 그런 위력을 발휘했고 가장 튼튼했던 게 바로 이 흑각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흑각궁이 안타깝게도 하나도 지금 실제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야스쿠니 신사에서 나왔던 이 흑각궁이 진짜 우리의 흑각궁인지 확실히 좀 밝히고 지금 2개 나왔잖아요. 하나 정도 우리나라에 좀 넘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것도 아직 연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정말 활의 국가였고 어떤 나라보다도 이 활 부분에서 앞서갔던 나라인데 이런 활이 지금 실제로 남아있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 지금 그런 박물관에 가보면요. 남아있는 활들 각궁은 다 연습용이에요. 그럼 병사들 좀 낮은 병사들 연습용 각궁만 남아있고 이런 진짜 군대에서 사용했던 진짜 레알 흑각궁 이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거. 그럼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금 그래도 이런 취미생활로 각궁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진위 여부가 확실히 나오진 않았지만 북한 함흥에 이성계 활이다라고 남아있는 게 요 사진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나라 연구하신 분이 직접 가봤는데 보지 못했다고 북한에서 안 보여줬다고 하는데 요거의 진위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존재하는지 요게 실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진으로만 전해지는 요거가 이성계 활이다라고 함흥에 있다고 해요. 제발 이것이 진짜 이성계 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계 활이면 진짜 대박이지. 이성계도 거의 뭐 레골라스급의 정말 엄청난 궁수인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각궁을 연구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각궁은 또 국궁하고 많이 달라요. 이 포즈도 많이 다르고 모양도 정말 다르죠. 일단은 양궁은 이 활시를 얼굴에다 대고 딱 하시는데 이 국궁은 이 귀 쪽으로 이렇게 당깁니다. 그래서 가끔씩 사각 같은 데서 요거를 잘 못해가지고 이런 고증을 잘 못해서 활을 막 쏘는데 너무 양궁처럼 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욕을 먹었던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나마 고증을 해서 각궁을 쏠 때 이렇게 쏘거든요. 근데 진짜 모양이 각궁의 매력은 진짜 이 활시위가 요렇게 휘는 거. 그게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모양도 너무 멋지고
나 계속 이거 콘텐츠 준비하면서 배우고 싶다. 한번 당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막 요즘 뭐 각궁을 구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이 각궁은 요즘에는 이제 그냥 나무로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계량궁이라고 해가지고 계량 각궁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계량된 물숯불을 이용해서 진짜로 계량 각궁을 하신 분도 있고, 단순 계량궁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제가 금액을 알아봤는데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알고 갖고 싶다. 집에 도둑 들면 이걸로 쏘고 싶다. 배워가지고 멀리서 원딜로. 자, 어쨌든 이제 현대 국궁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 1899년에 대한제국 시기 때 우리나라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독일 제국의 황태자 이 프로이센 왕국의 알베르트 비렐름 하인리히가 이제 우리나라에 왔는데, 한국의 전통 모술을 보고 싶소. 이 사람이 되게 이런 무예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고종 황제가 이런 궁수를 보여줬는데 너무 놀랬고 제일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해서 국궁을 하나 선물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가 있다니, 한국이 이렇게 궁에 능하다니, 이 궁수를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는 게 어떠냐 해서 그렇게 독일 황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궁술 클럽을 결성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로 사실 독립하느라 정신없고 6.25 전쟁 때는 먹고 사느라 정신없고 신경 못 쓰고 있다가 조금씩 전국체전, 뭐 우리 국궁 전국체전, 뭐 6.4배 국궁대회, 전국대회, 무예 뭐 주몽의 후예를 찾아라 이런 식의 궁술대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우리나라는 사실 워낙 궁에 능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양궁 1위잖아요 거의. 양궁 쪽은 그걸 스포츠로 연마하고 양궁을 연습하면은 아시안게임도 나갈 수 있고 올림픽도 나갈 수 있고 어느 정도 그 부와 명예가 따라오는데, 국궁은 열심히 해봤자 뭐 어디 대회에 나가는 건 그냥 그런 전국대회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올림픽에도 나갈 수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국궁을 배우다가도 되게 양궁으로 이제 돌린다던가 그냥 취미로만 끝난다라는 게 되게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국궁과 관련된 이런 책을 쓰신 분이 뭐 국궁신문 쪽 그런 데다가 이제 인터뷰를 봤는데, 자기 모교에다가 국궁을 가르치는 그런 걸 만들면 어떨까, 국궁장을 만들자고 이제 건의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양궁을 수련하면은 사람들이 막 성공하고 성적 좋으면은 뭐 연금도 받고 뭐 사회 경제로 대우를 받는데, 국궁 수련하면은 세월을 낭비할 학생들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너무나 실제 현실이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국궁이 뭔가 메이저가 아니고 마이너라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치만 요즘에 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문화재청에서 이번에 이런 국궁 자체, 우리의 활쏘기를 무형문화재로 이번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궁을 쏘는 사람들, 국궁을 만드는 사람을 무형문화재로 이제 지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국궁을 잘 쏘는 그런 전문가분들이 계속해서 좀 제자를 양성을 하고, 그들이 또 제자를 계속 양성을 해서 좀 국가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좀 큰 국궁대회를 만들고, 국궁도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의 대표적인 진짜 전통 스포츠잖아요. 이런 부분은 국가가 좀 지원을 해줘서 진짜 커졌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국궁을 알았으면 좋겠고 실제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사실 요즘은 사교 스포츠 하면 맨날 골프를 많이 치는데, 국궁을 한 거 얼마나 좋아요. 막 그런 사격해가지고 점수 내가지고 뭐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렇게 좀 국궁이 평상시에도 접할 수 있는 많은 학생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정보를 하나 알아왔는데, 이제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 황학정에서 이제 국궁을 했는데, 이 황학정에서 국궁 전시관 요런 거를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2020년 12월까지 이걸 무료 개관을 한다고 하고요. 요 안에서는 이제 이런 국궁을 만드는 거 간단하게라도 만들고 국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이 있으면은 서울 종로 쪽 종로 이런 문화재단 거기 쪽일 거예요. 그래서 황학정 국궁 전시관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궁에 관한 모든 게 다 전시가 되어 있고 체험하실 수도 있다고 해요. 저도 나중에 좀 이제 코로나도 많이 나아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미리 이제 촬영 협조 받아가지고 가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국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부분은 아주 잘한 일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씨름이나
국궁이나 이런 전통 스포츠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일본이 스모 선수면 진짜 돈 많이 벌고 진짜 일본 사람들이 스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씨름도 좀 부활시키고 국궁도 부활시키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보면서 자 국궁에 대한 컨텐츠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쏘는 부분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알차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